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0세가 넘은 제 환자 김영철 어르신이 지난주 저를 찾아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망가졌을까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최근 들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건강검진 중 상당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건강검진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의료계에서는 쉬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이상이 되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하는 건강검진 항목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검진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만 안겨줄 뿐입니다. 저는 이승철, 올해 78세의 현역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제 자신 역시 70대 이상 어르신으로서 건강검진의 현실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검진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강관리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정보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아니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검진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72세였고 매년 받던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젊은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이에는 대장 내시경을 2년마다 받으시는 게 좋고 PET-CT도 매년 찍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까지 모두 받으시죠. 저는 의사로서 이런 권유가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70대 대장 내시경 필요성이 정말 높을까요? 70대 폐암검진 효과는 정말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70대 환자로서의 현실 사이에서 말이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검진과 피해야 할 검진을 구분해서 환자들에게 알려드리자고 말입니다. 그 결과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부작용 사례들, 노년기 검진 주의사항들, 그리고 의료계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진실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오히려 몸이 더 아프거나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별 이상 없다던 검사 결과가 몇 개월 후 다시 이상하다고 나와서 당황하신 적은요?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젊은 사람들과 다른 건강검진 기준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시거나 가족들과 함께 들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70대 이상이 절대 받지 말아야 하는 건강검진 항목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암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사실 70대 이상에서는 모든 암 검진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립선암 검사의 경우 70세 이상 남성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입니다. 70세에 발견된 초기 전립선암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진행되기까지는 보통 15-2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면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불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예방의학전문위원회에서는 70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암 검진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검사를 적극 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년 받던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약간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조직 검사를 권했고 박 어르신은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암에 걸린 건 아닐까 하며 밤잠을 설쳤죠. 결국 조직 검사 결과 아주 작은 전립선암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어르신께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이 정도 크기의 전립선암은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보다는 정기적인 관찰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박 어르신은 고민 끝에 수술을 포기하고 6개월마다 검사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암의 크기나 모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박 어르신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수술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요실금, 발기부전 등의 문제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령자 건강검진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제 환자 중 72세 정순이 어머님의 갑상선암 사례도 있습니다. 정 어머님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았는데 아주 작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의사는 수술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유두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으로 70세 이상에서 발견된 작은 갑상선암은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정 어머님께 수술의 위험성과 이익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결국 정기적인 관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암의 크기나 특성에는 변화가 없고 정 어머님은 수술에 부담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검진은 과도한 심장 검사입니다. 물론 심장 질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에서 매년 심장 CT나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침습적인 검사를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히 높고 조영제로 인한 신장 손상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4세 김순자 어머님의 경우 매년 받던 심장 CT에서 미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조영제로 인한 급성 심부전이 발생했고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게 되었죠. 정작 심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과잉 건강검진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79세 이만수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의사가 심장 CT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약간의 석회화가 발견되었고 추가로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막히지 않았고 가슴 답답함의 원인은 단순한 소화불량이었습니다. 검사 비용만 2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며칠간 고생하셨습니다. 시니어 건강검진 추천을 받을 때는 이런 위험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75세 이상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검사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전처치 과정에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장 천공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3-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대장암은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미 70세 이상에서 대장암이 발견되더라도 진행 속도가 느려서 즉각적인 생명 위험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77세 이영애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장 천공이 발생해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에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검사 목적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건강한 몸에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환자를 위한다고 하는 검사들이 정말 환자를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위내시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황금자 어머님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진정제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생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해야 했고 가족들은 큰 걱정을 했습니다. 정작 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이처럼 70대 대장 내시경 필요성과 위내시경의 필요성은 개별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혈액 검사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50가지, 100가지가 넘는 혈액 검사를 한 번에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다 보면 우연히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통계학적으로 20개의 검사를 하면 그중 하나 정도는 정상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64%나 됩니다. 50개를 하면 92%의 확률로 하나 이상의 이상 수치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우연한 이상 수치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상인데도 병이 있다고 오진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를 건강검진 부작용 사례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과 정상 수치가 다를 수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제 환자 중 73세 박영수 어르신의 경우 종합검진에서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간염이나 간경화를 의심한다며 복부 CT, MRI까지 찍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단순히 검사 전날 복용한 감기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비용만 150만 원이 들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 어르신과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노년기 검진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영상 검사입니다. 매년 전신 CT나 MRI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CT 한 번의 방사선 노출량은 가슴 X-ray 350번과 맞먹습니다. 70세 이상에서 매년 CT를 찍는다면 오히려 방사선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작은 병변들, 예를 들어 폐의 작은 결절이나 간의 작은 낭종 같은 것들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6세 최영심 어머님은 매년 전신 CT를 받았는데 어느 해 폐의 3크기의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폐암 가능성을 언급하며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최 어머님은 3개월마다 CT를 찍으며 2년간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 결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2년간의 정신적 고통과 방사선 노출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가 바로 건강검진 피해야 할 항목들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뇌 MRI 검사입니다. 치매나 뇌졸중이 걱정되어 뇌 MRI를 정기적으로 찍는 분들이 계신데 이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뇌 MRI에서 발견되는 작은 혈관 병변이나 뇌백질 변화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견이 나오면 환자와 가족들은 큰 걱정에 빠지게 되고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4세 김철호 어르신은 건망증이 조금 심해진다며 뇌 MRI를 찍었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뇌혈관 병변들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혈관성 치매 초기 단계라며 여러 가지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의 인지 기능은 실제로는 나이에 비해 정상 범위였고 그런 MRI 소견은 같은 나이대의 70% 이상에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변화였습니다. 불필요한 약물로 인한 부작용만 생겼을 뿐이었죠. 일곱 번째는 과도한 암 표지자 검사입니다. CEA, CA19-9, AFP 등의 암 표지자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흔히 검사하는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들은 위양성률이 높아서 실제로는 암이 없는데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에서는 다른 질환이나 약물로 인해 이런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71세 장순덕 어머님은 건강검진에서 CA125라는 난소암 표지자가 높게 나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난소암을 의심한다며 즉시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정밀 검사 결과 단순한 난소낭종이었고 암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장 어머님과 가족들이 몇 달간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70대 암검진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는 과도한 심장 기능 검사입니다. 심전도는 기본적인 검사이지만 24시간 홀터 검사나 운동부하 검사는
70세 이상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검사들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부정맥이나 허혈성 변화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견이 나오면 불필요한 약물 치료나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상은 건강검진을 아예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필수 건강검진 70대에 맞는 올바른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5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70대 이상 꼭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입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검사들입니다. 하지만 매년 할 필요는 없고 2-3년마다 하면 충분합니다. 혈압의 경우 가정에서 측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하면 긴장으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는 백의 고혈압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정숙 어머님은 병원에서 측정할 때마다 혈압이 16,090mmHg로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고혈압 약을 처방했지만 저는 먼저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에서 측정한 혈압은 13,080mmHg로 정상 범위였습니다. 김 어머님은 병원에만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백의 고혈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약을 복용했다면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혈당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이 없는 70세 이상에서는 2-3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비만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자주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아도 오히려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매우 위험하므로 3-5년마다 한 번씩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는 정말 중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말순 어머님은 골밀도 검사에서 심한 골다공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시작했고 칼슘과 비타민 D 보충,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2년 후 골밀도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지금까지 골절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노년기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감각 기능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1-2년마다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 검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봉수 어르신은 최근 들어 TV 소리를 크게 틀고 대화할 때 자꾸 되묻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 중등도 난청이 발견되어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보청기 착용 후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어나고 사회 활동도 활발해지셨습니다. 세상이 다시 들린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치과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잇몸 질환이 심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중 74세 최영배 어르신은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고 입냄새가 심해졌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치과 검진에서 심한 치주염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받은 후 놀랍게도 혈당 조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치주염으로 인한 만성 염증이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지 기능 평가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비싼 뇌영상 검사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76세 김순옥 어머님은 가족들이 건망증을 걱정해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설문지와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시작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늦게 발견되었다면 치매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독감 백신,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은 70세 이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검사는 아니지만 건강검진과 함께 챙겨야 할 중요한 예방조치입니다. 제 환자 중 79세 박광수 어르신은 독감 백신을 맞지 않다가 심한 독감에 걸려 폐렴으로 진행되어 한 달간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고 계시는데 그 후로는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령자에게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료 건강검진 항목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에는 정말 필요한 항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비싼 프리미엄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70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빈혈 검사 등 기본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이정자 어머님은 매년 300만 원씩 들여서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검사들이 많아서 매번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추가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님께 국가 건강검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드렸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서 받도록 권했습니다. 그 결과 비용도 절약하고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70대 이상에서는 매년 종합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혈액검사는 2-3년마다, 영상검사는 5년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77세 김용호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서 3개월마다 정기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만 받으십니다. 정기 진료에서 필요한 검사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검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이 중요합니다. 노인 검진 비용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강한 식단,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에서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검진이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박순남 어머님은 매년 건강검진에 200만 원씩 쓰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사는 대충 드시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어머님께 검진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좋은 음식과 운동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정말로 해야 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계단 오르기나 간단한 스쿼트 정도면 됩니다. 운동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당뇨병,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최정수 어르신은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한 후 혈압과 혈당이 크게 개선되었고 체중도 5kg 정도 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신적인 면이었습니다. 우울했던 기분이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70세 이상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1.5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도 충분히 섭취해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꼭 드시되 너무 많은 양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중 74세 김옥순 어머님은 식사량이 많이 줄어서 영양 부족을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어머님께 소량이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등의 양질의 단백질과 우유,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체력이 회복되었고 면역력도 좋아져서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고령자도 하루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중 76세 이명자 어머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저녁 늦게 TV 보는 것을 중단하고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낮에도 훨씬 활기차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고립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 중 79세 박정남 어르신은 아내를 잃고 나서 집에만 있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르신께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나가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비슷한 또래분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지금은 탁구 동호회 회장까지 맡고 계시며 인생 2막이 더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독서, 음악 감상 등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중 72세 최영자 어머님은 자식들 걱정으로 늘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어머님께 명상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꾸준히 하시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었다며 훨씬 편안해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약물 점검입니다. 고령자는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의사와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약물만 복용하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대식 어르신은 7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어지럼증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셨습니다. 약물을 하나씩 검토해 본 결과 실제로 필요한 약은 3가지뿐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약물을 중단한 후 부작용이 사라지고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7번째는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집안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기 바랍니다. 조명도 충분히 밝게 해두세요. 제 환자 중 77세 이순호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에 3개월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근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바닥의 장애물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행히 낙상 사고가 없으셨습니다. 8번째는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우울증은 고령자에게 흔한 질환인데 방치하면 신체 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중 73세 박영애 어머님은 남편을 잃고 나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잠도 잘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상담 치료와 함께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점차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9번째는 정기적인 복용 약물 재검토입니다. 시니어 건강검진 추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약물 대사 능력도 변화합니다. 젊을 때 복용하던 약물이 고령자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6세 조순자 어머님은 20년간 같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약물을 재검토해보니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서 약물 용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용량을 조절한 후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10번째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입니다. 인터넷이나 TV에 나오는 모든 건강 정보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인지 확인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중 74세 김철수 어르신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들이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70세 이상에서는 과도한 건강검진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 항목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서 받으시되 그 주기도 젊을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인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셋째, 검진보다는 일상생활 습관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사회적 활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어떤 검사보다도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검진 주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본검사는 2-3년마다, 정밀검사는 5년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과잉 건강검진의 폐해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료 건강검진 항목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에 정말 필요한 항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덟째, 70대 폐암검진 효과나 70대 암검진 필요성 등은 개별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만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검진 피해야 할 항목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건강관리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